오늘 진프로 요청에 의해 제가 급하게 우리의 동지들 네,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대의 예. 발음이 어렵네요. 이 사대의 예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4대 예 이렇게 하니까 4대 1?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혹시 그 김비룡 동지는 사대주의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강대국을 섬기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뭐 이런 거죠. 너 사대주의자야? 그렇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강대국이나 큰 나라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더 우월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대주의라고 너무 정확히 알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인장께서는 사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대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거의 사대주의에 좀 이렇게 물들어 있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우리가 기본 쓰는 한글을 영어로 쓰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런 그렇죠. 것 또한 사대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아주 저는 좋은 보여지거든요. 지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의 성균관 이런 거를 그때도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보면 대학이라는 존재인데 외국에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 이러면 거기는 굉장히 막 능력 있고 이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던 느낌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사대주의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그래서 느낌은 사대주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방금 이제 이 질문을 해주셔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좌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좌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들 물러가라. 그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대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약소국이 어떻게 보면 강국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뭐 공료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전쟁에서 그 양민들이 죽거나 또는 정복당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섬기면서 그 왕이나 왕족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택했던 건데 조금 이제 사대주의라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강대국의 문화나 뭐 이런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텐데 이제 강대국의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고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제 외교든 뭐든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뜻을 받들거나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다. 네. 와, 굉장히 철학적으로 결론을 다 했네. 아니, 너무 좋은 얘기고 실제 오늘 제가 이제 요청 드렸던 이유도
사실 우리 김비룡 동지가 하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대주의를 할 수 있다와 없다의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존이랑은 대체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불가피함의 이런 것도 정말 불가피한 건지,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문제라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뭐 철학 이러면 학구적으로 보고 현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걸로도 접근해 봐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이 느낌으로는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자존심이라는 걸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방미 외교와 최근 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중국이 뭐 SCO라고 하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면서 이제 그 다자고도에서의 이제 다극화 체제에서의 이제 그 뭐 국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그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뭐 집권을 더 해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책략이나 이런 면보다는 우리는 아무래도 그 이제 전승절 행사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간만에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가 서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이렇게 좀 드러난다 생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갈수록 우리 이제 진보 진영이 그 제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개혁 진영한테 우리의 고유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뺏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노동자 민중들이 자꾸 개혁 세력들한테 이렇게 쇠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관점과 입장으로 자꾸 세상을 본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뵙자 했던 거고, 맞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4대 외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꺼냈는데, 혹시 좀 동의가 되시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그 맥락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뉴스에나 언론에 나오는 건 외교문 그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퍼줌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뉴스에는 뭐 강훈식 비서관이 가서 이렇게 조율을 잘 해가지고 트럼프가 3시간 전에 뭐 뭐라 그랬지? 그 혁명? 뭐 이렇게 그렇죠. 트위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회담이 결렬될 거라고 대부분 이제 얘기를 했어요. 퍼지 워 레볼루션이었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강훈식 비서관이랑 뭐 그쪽 비서관이랑 잘 얘기가 돼서 마무리 잘 됐고, 뭐 모나미 볼펜 트럼프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주고 와서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재명, 다른 트럼프가 이렇게 의자를 빼주는 그게 몇 명이 없었대요. 인도 모디하고 뭐 무슨 어디 왕국의 무슨 국왕만 이렇게 빼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의자를 빼줬는데 다른 사람은 덜썩 앉아서 사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앉지 않고 사인을 했다. 뭐 이게 이제 또 그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뭐 위기의식이 빛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듣고 있고, 그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고, 마스가 해서 이제 그 배 건조하는 데 갔다가 마지막을 그 기념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뭐를 이렇게 합의하고 왔지?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거잖아요. 약간의 음모론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퍼졌을까 이런.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진프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네. 확실히. 전 아예 이런 부분 몰랐고 그냥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팩트 자체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 이번 방미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나 핵심적인 내용들 잘 짚어주셨고 그 이제 퍼지 그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게 그 헌법 그 재판소 이렇게 막 얘네들이 퍼지데이 한다고. 퍼지데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민이 퍼지라는 말을 좀 많이 알게 됐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만 이게 경쟁자로 생각하는. 김어준은 우리의 존재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공장에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걸 보고 뭐 일면 공감이 가는 면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김어준 그 총수하고 입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불편했어. 그 해설을 듣는 내내 너무 불편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못했단 말이냐? 이들이 이제 잘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순발력. 그리고 이른바 이제 마가 세력들, 마가 세력들과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정광훈 세력이나 이런 극우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성과가 아니지 방미 자체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무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죠. 그런 그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미국의 극우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까지 고려해서 뭐 강훈식 그 비서실장인가요? 그 비서실장을 급히 이제 방미로 투입하고 그렇게 이제 임기응변도 잘했고 이렇게 실제 이제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하면서 트럼프의 속내가 뭔지를 파악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쉽게 뭐라고 해야 하나 기능상 능력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좋고 그 얘기도 이제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위대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스마트하다라는 뭐 칭찬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 그 트럼프 일기 때 왓츠 스쿨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이 사람이 그거잖아요.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쓰고 한생 사업가로 산 사람이다 보니 이제 그런 면은 이제 뭐 강조하고 부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트럼프한테 인정받으면 잘한 건가요? 애초에 나는 그 자체가 난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 보면 그렇게 치면 윤석열하고 비교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칭찬하는 그들은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뭐 절대평가일 수도 있고 상대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 상대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그럼 윤석열인가?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외교 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가 오빠도 나가라고. 나가. 외국 정상들은 다 이렇게 서서 하는데 지 혼자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김건희한테 야단 맞는 이런 윤석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외교 센스가 어쨌냐, 뭐 이렇게 뭐 라임을 따서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형식 하나하나에 천착할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 이를테면 김어준 총수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형식 논리에 그 막 매달리니까 보수 세력들도 자꾸 그 형식 논리로 까잖아. 그래서 뭐 정식 뭐 외교관들이 뭐 외교관이야 뭐야 정상들이 묻는 숙소에 묵었다 못 묵었다. 한영 인파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마중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형식으로 반대급부로 된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만한 굴욕 외교가 또 없다.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김여정 그 북의 이제 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이재명은 그럴 위인이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입증한 저는 외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그 총수의 말을 빌리자면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른바 우리나라의 개혁 정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일 관계 문제가 늘 말썽이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말썽인 그쵸.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위안부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일본군 성능 노예제 문제를 해결도 안 해놓고 그들은 뭐 지금 뭐 군함도를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둥 그 징병징용 문제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의 그 일원으로 다시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 폴란드 그 비 오는 날 그 계단에 무릎 꿇고 사과. 과거를 사과했기 때문에 다시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은 그런 사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과 했던 그 협정의 유효함을 인정한다. 이런 외교적인 그 수사 말고 진짜 사과를 해야지. 그래야 일본이 그제서야 다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래야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1945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막 김어준 총수는 막 극찬을 아끼지 않던데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걸 걱정할까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렸습니다. 만나기 전에. 그치. 발언으로는 센스가 있는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죠. 근데 내용을 보자 이거야. 내용은. 그래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대체 뭐길래 민족의 자존심, 우리 철천지 원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 놈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놈들 나간 그 자리에 그대로 미국 놈들이 들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아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군사 강국이면서 해양 강국이었고 전 세계의 항공모함 그러니까 그 항모 전단이라는 게 지금 같은 21세기에 특히 막 지금 무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잖아요. 그 드론으로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이렇게 하는 시대에 항공모함은 사실은 밥이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밥이에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주고받았잖아요. 그 보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렇게 그 방공망 뭐죠?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 아이언돔이 막 이렇게 요격하는데 그걸 뚫고 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의 고층 빌딩을 타격하거든요. 지상에서 줄지어 치솟는 불꽃,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 아이언돔의 요격탄입니다. 아이언돔이 요격에 성공했는지 구름과 연기 넘어 섬광이 번쩍입니다. 잠시 후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불꽃, 아이언돔 요격망을 뚫고 이스라엘 영토를 때리는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으로 추정됩니다. 신의 방패와 같이 완벽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란의 파타-1에 뚫렸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표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란 메흐르 통신은 해당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1이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도 파타-1에 피격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파타-1은 최고속도 마하 15로 1400km까지 날아갑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란은 파타-1을 비롯한 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로 쐈고 아이언돔을 피해 32발을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 근처에 떨어뜨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파타-1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처럼 빠르면서도 순항미사일처럼 낮게 비행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리는 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런 독특한 비행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항모전단에 뭐 아이언돔 씌우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이제 전단 자체가 이제 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한 뭐 순양함이나 이런 전투함들을 배치를 합니다만 이게 되냐 이거야 현대전에서. 근데 뭐 그런 얘기 뭐 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항모 전단으로 했던 그 미국이 제조 산업이 다 망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 항공모함은커녕 제대로 된 배를 만들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조선 강국이고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그 이제 조선 강국인데 미국의 그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 거기에 자본력과 그 핵심 인재 그리고 기술력을 투입하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뭐 저는 가장 먼저 든 건 우리 거통고 우리 하청 노동자들 네. 이대로 살 수 없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노란봉투법 뭐 개정했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위대한 정권이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노동자 민중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뺏기고 피 흘리면서 피 흘리고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이 정도 숨통 틔워준 거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모든 걸 해준 것처럼 그렇게 광고할 거면 애초에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진보 정권도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우리 정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마스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고통고 노동자들을 얘기해야 한다니까. 거기에 투입할 그 예산과 자본을 우리 노동자들한테 하청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거제도만 조선산업이 있습니까? 울산은 군산도 있습니다. 그렇지 군산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군산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GM대유가 있었죠. 네. GM대유가 쉽게 얘기하면 그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고 뭐 이러저러한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산업이 뭐 불황입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을 닫고 네.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자의 신세가 그렇죠. 되었거든요. 뭐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한테 방아쇠를 당기셔서 자꾸 이제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만 미안합니다. 뭐 그러자고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관세 전쟁 통해 미국에 이제 그 투자를 약속했어요. 미국의 그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하나가 이렇게 쫙 깔린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경제적 가치를 우리나라가 자꾸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그 학교 출산율이 뭐 0.7%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지자체의 인구를 그 늘리는 그 과가 신설돼 가지고 인구 정책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그 산업이 정말 예정대로 뭐 다 투자가 될진 봐야 하겠습니다만 30만 인구의 도시 하나가 생기는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전주인데 전주 60만 전주에 60만. 그치 대략 분산시의 인구 규모의 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산업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거를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이 사대주의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그 문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리의 문제냐 그럼 실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실리라는 건 엄청 그 다르거든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을 봤을 때 실리냐 하는 거예요. 어느 면을 봤을 때 정말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건 이게 근시안적인 혹은 뭐 장기적인 그렇잖아요. 미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나 그 사람이 가진 철학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고요. 우리 노동자 민중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리를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30만 인구를 그러니까 도시를 30만 규모의 도시를 어디다 세울 거냐 이거야. 왜 그걸 미국에다 세우냐 이거야.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군산시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부산에 이제 현대조선소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10이랑 비가 투입이 돼서 건조를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가 건조가 되지는 않고 있고 조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실적이다 뭐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다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부풀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군산의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혈세가 군산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급히 하고 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거나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다 보니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 그러면 그에 대한 경제 창출 효과
어떻게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공부도 좀 해야 하는데 일단 그 관세 때 이제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트럼프 이 친구가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하는데 미치광이 아니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거지. 그렇지. 전 되게 똑똑한 맞아. 사실. 자국의 이익을 그쵸.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이 그 제조업에 종사했던 백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된 그 지지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 값싼 노동력에 밀려서 그런 제조업에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이제 그런 불만이 사실은 트럼프를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제조업 일자리들 아까 그 뭐 조선이든 자동차든 결국에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기 지지 세력이 훨씬 더 공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자기 지지 세력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문명사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2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1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 농업 살롱 정책을 하면서 농촌에서 잉여 인력을 만들어서 도시로 그래서 그 싼 노동력 그걸 기반으로 2차 산업을 부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1차 산업 더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른바 강대국들, 선진국들은 식량 무기로 오히려 약소국들을 더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 산업은 오히려 죽었거든요. 3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제조 산업은 이른바 인건비 싼 중국이나 그쪽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동남아로 베트남 그리고 이제 그걸 인도로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면 뭐 3차 산업을 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걸 깨달은 것 같아. 아, 1차 산업, 식량 산업이 식량 무기가 되는 것처럼 제조업이 안 되면 AI 시대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항모 강국인데 해양 강국인데 배를 만들 수가 없어. 제조 산업이 다 죽어서.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데 이걸 손 안 대고 푸는 그걸 기꺼이 가서 하는 게 실용 외교냐 이거예요. 실용주의냐 이거예요. 내 눈에는 사대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도 그걸 미국 가서 투자할 게 아니라 군산에 투자해 줘야 되는 거고. 진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 되게 심각하잖아요. 전주 완주 통합 또 막 지금 얘기가 되는데 완주군이 왜 배짱 튕깁니까? 맞습니다. 완주군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맞아. 그게 엄청 크거든요. 제조업이 짱짱하거든요, 완주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건 한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인건비가 비싸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네, GDP 규모로 놓고 봐도 미국이 훨씬 더 높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 써야잖아요. 그 인건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알면서도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무관세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스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용이라고 했을 때 정말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그 돈이면 우리나라의 30만 인구 규모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돈을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해야 맞느냐. 이게 정말 실용인가?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얻는 거는 뭔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그러면 수치상으로 뭔가 나오는 게 있는 건지 계산된 이게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본인이 이제 당신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때부터 일단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니다. 중도 보수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있나 뭐 난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이 기본 모토거든요. 한미 동맹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동맹이 얼마나 대단한 동맹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한번 같이 이제 보자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화 광해에 나오는 이병헌의 대사. 이병헌 너무 연기도 잘해. 인물도 좋은데 연기도 잘해. 그 4대 얘가 얼마나 대체 중요하냐. 적당히들 하시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그러면서 내 민족, 내 백성보다 더 중요하냐. 그 4대의 예가 제가 지금 느끼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미동맹이 내 민족, 우리 노동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그 혈맹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뭐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뭐 캐나다나 이런 애들도 네. 지금 관세 문제로 같이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인도조차도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뭐가 졌잖아요. 뭐 브라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수구 세력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조차도 안미경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미경중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와, 하나 배웠네요. 자시네. 맞아요. 그 얘기거든요. 박근혜조차도 안보는 미국, 응? 그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히려 실용이라고 하면 그게 실용 아닌가? 그게 실용? 그렇죠. 그게 실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무궁무진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막 박근혜가 막 첫사랑이 조자룡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어떤 중국인들을 들었다 놨다 했어. 난 오히려 외교 센스라 그러면 내 첫사랑은 조자룡이라 했다. 박근혜가 트럼프한테 그 메뉴판으로 이렇게 사인 받아온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박근혜 때문에 이렇게 망성가신 분이 이러실 수 있나?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지. 네. 제가 2000년대 중후반경에 우리 뭐 때문에 막 투쟁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과목병 세금 수입 반대하고 그때 그쵸. 맞아. 그때 그게 FTA. 맞아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가지고 막 칠레산 포도 들어오네 막 이런 거. 맞아요.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싸웠거든? 지금 이 관세는 뭐야?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20년도 안 된 지금에 얼마나 대체 많이 변했길래 대체 무관세가 국익에 얼마나 대체 도움이 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다 퍼주고 15% 관세하는 게 대체 어떤 국익이 있냐 이거야.
제가 볼 땐 난다긴다는 경제학자들도 이거 계산 못해요. 확실한 건 일본이 나쁜 놈이고, 왜냐면 여기서 일본이 먼저 탁 이렇게 불욕하고 들어가면서 해야지. 왠지 막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준이 15%가 돼버린 거잖아, 일본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그냥 다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50%, 100%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어떤 논의가 뭐 있었는지도 뭐 좀 더 찾아보고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난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으로 영악하게 난 잘 치고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쓰면서 다 뭐 나랑 무역 안 할 거야? 하고 싶으면 나랑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너는 뭐 해줄 거야? 그치. 이러면서 지금 협상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중국은 오히려 야 트럼프한테 불만 있는 사람 나한테 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전승절 기념 그렇죠. 사진에 시진핑 옆에 푸틴, 김정은 딱 이렇게 삼각. 뭐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북중로 삼각 군사동맹을 그러면 반대급부로 강화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라고 굳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군사적인 측면이 더 크냐 혹은 경제적인 노림수가 더 크냐 했을 때는 저 역시도 경제적인 노림수가 더 크다고 보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의 중국의 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비교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사대주의가 발목을 계속 잡을 거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진영들, 제가 뭐 이제 그 김어준 총수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들도 자기 양심껏 해야지.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 비판해야지.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광해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사대주의자들이었죠. 그렇죠. 애초에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 그 네. 단재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 단재 선생 뭐라고 했습니까? 난 이완용보다 그 리박스풀 그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없는 아직 나라를. 그치. 아직 독립되지도 못한 없는 나라를 미리 팔은 새끼거든요.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이 그 이승만을 그렇게 비난한 건데, 그러면서 이승만의 사대 굴종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어떠했는지, 그 개혁 정부로만 놓고 봐도 김대중 대통령 네,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에 6.15 선언 가서 한 거예요. 네. 뭐 그 얘기도 언제 기회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 불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부시가 헤이보이라고 했나? 디스맨 이자 이놈 그런 외교적 굴욕까지 당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4대의 굴레를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나마 작전 통제권이라고 해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줄여서 이제 전작권이라고 하고,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 근데 평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할양받은 거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 여전히 이제 그 미국한테 있는 거고, 그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놈들과 그 우리나라의 4대 매국에 쩌들었던 그 장성들이 노무현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 그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